반갑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무슨 죄예요, 그죠? 저는 어떤 상황이냐와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숫자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또 동원이 되셔서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아침에는 기업에 가서 웹툰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웹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오후가 되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제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상대의 입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상담의 달인이라고 하셨지만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냥 만화가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전공해서 심리학에 관련된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라디오에서 오는 상담도 그렇고 사연도 그렇고 보통 그렇게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질문들을 받고 있으면 제가 뭔가 답을 생각하게 되거나 답을 내리게 되는 것보다는 다들 이걸 똑같은 걸 궁금해하는구나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대답이 있을까? 저는 부모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반쪽짜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대화라는 건 한쪽이 반쪽을 담당하면 나머지 상대방의 나머지 반쪽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이후에 다양한 종류의 질문이라거나 이견이라거나 뭐든 간에 그런 종류의 반응이 오길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는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 질문을 받아요. 어떤 걸 기대하는지 궁금하니까. 웹툰 작가라는 직업은요.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쪽지도 많이 받고요. 독자들이 작가에게 궁금하니까 보내는 거죠. 연재 중일 때는 뭐 수천 개씩 받기도 하고 연재 안 하고 있어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막 수십 통에서 100통 가까이 되는 메일들을 받습니다. 그 메일들을 쭉 받고 있으면 10대 학생들이 이걸 궁금해하는구나가 되게 명확해져요. 많이 받을수록 같은 질문들이 겹치거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 주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은 그걸 부모가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변화를 줘봤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어쩌면 신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엄마가 반대해요. 저는 이 얘기를 반대당하는 아이에게 얘기해 주지만 오늘은 반대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럼 자녀분들이 계신 건가요? 자녀분이 아직 안 계신 분도 계세요? 예. 아마 예. 근데 꽤 참고가 될 겁니다. 이건 자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궁금해하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부모이기도 하고요. 가끔은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부모나 선생님이 모두 반대를 안 하더라도 뉴스나 신문이나 수많은 것들이 겁을 주면서 반대할 때도 있어요. 지금의 아이들은 상당히 겁을 먹은 상태예요.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반대하거든요. 누군가가.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첫 번째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재능에 대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반대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신나게 하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머지않아서 내가 재능이 있나? 라는 스스로의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 질문이 되게 많아요. 세 번째가 가장 많은 질문인데 그 세 번째 질문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입니다. 가장 많아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억지로 정해본 게 뭐였냐면 나 이상의 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 너머의 너. 그 얘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질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모들은 왜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대할까요? 왜일까요? 걱정해서?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가끔 가다가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해요. 뭔가를 북돋거나
응원해준다기보단 반대하는 존재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저는 변호하고 싶어요. 저는 그걸 변호하는 입장이에요. 부모는 원래 반대를 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에게 많은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반대하냐겠죠. 그 왜 반대하는지 물어보면 반대하는 당사자들, 즉 부모들도 잘 몰라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학부모들을 관찰했습니다. 만화가를 데뷔하기 전에 10년 정도 학원 강사를 하고 수많은 학부모들을 상담했어요. 꽤 대학을 잘 보내는 걸로 유명했던 학원에서 학부모 상담을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부모들에 대한 어떤 관찰 데이터는 꽤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그분들에게 많이 여쭤봐도 본인들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시면 아이들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당연히 반항이죠. 반항. 반항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좀 더 위험한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건 잘 보셔야 돼요. 만약 내 아이가 반항조차 하지 않는다? 내 말에 반감조차 갖지 않는다? 라고 보인다면 일단 그건 조금 더 위험한 신호인데, 반항을 한다면 대부분 그 반항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그죠? 내 인생 내 건데 왜 이래라 저래라야 라는 내용을 보통 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짜증나죠. 기본적으로 뭔가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해요. 그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미안하게도 니네 인생이 아직 니네게 아니야. 그 증거는 그 증거는 지금 당장 무한 자유를 위해서 집에서 나가면 며칠 동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돈으로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다면, 기업으로 치자면 그건 일종의 대주주 같은 겁니다. 학생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반감이 굉장히 나올 만한 얘기예요. 저는 그 말로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웹툰 작가라고 좋아서 왔는데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살이 됐을 때 그 자유를 위해서 집에서 나왔다가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조금 더 저 사람들 돈을 쓸 걸. 조금 더 저 사람들의 돈과 집을 활용하다가 나올 걸. 그러면서 확신했어요.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좀 억울합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가? 나를 낳았으면 당연히 키워줘야지. 그걸 빌미 삼아서 내 인생에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한테 반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가서 좀 더 커서 진짜로 자기 삶을 갖게 됐을 때가 되어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선 그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시는 게 빨라요. 훨씬 마음 편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말이죠. 부모가 반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 될까요? 순종? 부모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부모님들에게 아이 인생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제가 인정을 했어요. 몇몇의 학생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내 돈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할까요, 과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아요? 회사가 주주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해서 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이들의 인생에 부모가 일종의 대주주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고 가더라도 그 아이들에겐 여전히 한 가지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권리는 요약하자면 설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설득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설득의 방법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설득이란 이름에 반항을 하는 거라고 전 봅니다. 어떻게 설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반항을 하는 거죠. 그 반항은 보통 때를 쓰는 행동으로 나와요. 당연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부모라면 약간 기다려줄 수는 있겠죠. 양보란 이름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보통은 그 반항이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반대하는 이유를 아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걸 설명해 줘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에게 만화가라는 직업을 설득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설득이란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제 생각은 그런데요. 상대방의 논리에 나의 결론을 얻는 거라고 봐요. 상대방의 논리에 나의 결론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화가가 되는데 반대하는 부모가 갖고 있는 논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아이가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고 했어요. 반대를 합니다, 부모가. 그 반대하는 이유가 만약에 난 네가 힘든 게 싫다라는 논리였다면 그 힘든 게 싫다는 부모님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해야겠죠. 만화가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난 네가 돈을 못 벌게 될까 봐 걱정된다 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부모가 있다면 돈을 못 번다는 논리를 가져와서 설득을 해야겠죠. 보통 아이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모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저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만화가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처음 제가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8살 때였어요. 8살 된 남자 아이가 만화가가 되겠다고 얘기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내 아이가 8살인데 갑자기 그죠? 만화가가 된다,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화이팅! 힘내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란 말을 하루에 한 10번씩 매년 매달 매일같이 하다 보면 어느새 몇 년이 지나면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은 종범이는 만화가가 된다더라. 그때 가면 부모님들은 약간 아차해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반대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강하게 저에게 반대할 타이밍을 놓친 상태로 저의 사춘기를 모두 흘려보냈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때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죠. 고2 겨울방학 때였어요. 고2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고2 겨울방학 때는 기로가 갈리죠. 그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가 제 인생의 첫 번째 공모전이 있는 시기였어요. 내가 처음으로 공모전에 만화를 내고 싶을 때 고2 겨울방학 직전이었습니다. 고2 2학기 기말고사 시기와 완전히 겹쳤어요. 즉 시험 기간 내내 전 만화 원고를 그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제 기억엔 2번째였는데 2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제 진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과천에서 벌어졌던 거대한 전투와 안양에서 벌어졌던 안양 대첩, 여기 2번이 있었는데 과천 대첩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저의 참패였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여느 때가 똑같이 만화가 좋아서 그리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기습에 의해서 저의 의견을 전혀 전달하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무언가 배운 저는 고2 이 시험 기간이 오기 전에, 즉 안양 대첩이 있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2분을 모셔야죠. 어머님, 아버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긴장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돈을 달라 그러거나 시험을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긴장하세요. 2분을 앉혀놓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설득할 권리를 갖고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그 설득은 종종 프레젠테이션, 즉 무언가를 보여주는 행위로 완성되는데요. 저는 강하게 그걸 추천해요. 먼저 저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논리를 가져오려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절대 저의 결론을 거기에 끼워 넣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막연한 걱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화가가 되면 안정적인 삶이 어렵지 않을까? 금전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할까?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걱정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PT 같은 방식으로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리서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학생들에게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 리서치는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2가지는 망한 케이스와 잘된 케이스입니다. 망한 케이스와 잘된 케이스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설득 방법 중에서 리서치에 해당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이야기를 시작하면 엄마, 난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모가 하는 반응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의 실제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아이가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부모가 자식을 설득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제를 혹시 아세요?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전제, 누구나 갖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너보다 잘 아는데, 이거예요. 언제나 가장 강력하게 한가운데 위치한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 아는데, 혹은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 네가 뭘 안다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기본 전제를 바로 부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가 먼저 망한 케이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화가를 준비하는데, 아이돌 가수를 준비하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데뷔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건강도 망치고 큰일 나요. 이 이야기를 아이가 먼저 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당연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잘된 케이스겠죠. 그 사이에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아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보다 아는데라는 기본 전제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초에 내가 되고 싶었던 직업을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모를 설득하고 싶어서 자료를 조사하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돼버려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직업이라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의 목적은 부모 설득이었어요. 원래의 목적은 반대하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목적이 좀 바뀝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이게 맞나? 라는 의구심을 스스로 갖기 시작해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본인이 직접. 과거였으면 부모님이 먼저 얘기할 얘기였어요. 당연히 귀에 안 들어오죠. 내가 하는 걸 바라지 않으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아이가 직접 그걸 찾아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맞아? 이렇게 힘든 거였어? 안 되면 어떡하지? 부모가 할 걱정을 본인이 하기 시작해요.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정비합니다. 자기의 꿈이나 계획을 정비해요. 재점검에 들어가죠.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프레젠테이션, 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착수하는 게 뭐라고 했죠? 부모가 반대하는 이유, 부모가 진짜로 반대하고 있는 그 논리, 그게 뭔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아이들은 기본적인 반항이나 때를 쓰던 때와 다르게 놀랍게도 먼저 부모님께 무언가를 물어볼 준비가 돼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부모가 반대하는 존재라면 아이들은 물어보지 않는 존재로 커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답을 부모들이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를 먹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놀랍게도 아이들은 부모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엄마? 내가 이 직업을 택할 때 진짜로 뭐가 걱정돼? 내가 안 될까 봐 걱정돼? 돈을 못 벌까 봐 걱정돼? 등등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부모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아이 입장에서 먼저 하길 권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만약 거꾸로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아이가 나왔는데 그때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시도하고 있는 소통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귀찮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고 있거나, 내가 얘 왜 반대하지? 내가 얘가 이거 한다는 걸 왜 반대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아직 안 던져봤거나, 이런 종류의 이유 때문에 가끔 가다가 부모가 아이의 소통 시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성숙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운이 없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자식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자식을 낳게 되면 이제 이 말도 쉽게 하지 못하겠죠. 이입이 돼버리니까. 하지만 언제나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 한 가지 말이 있어요. 아이가 성숙하게 크려면 네 부모인 우리가 성숙하게 커 있어야만 한다는 말을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부모가 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겠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단추는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와 소통을 해서 왜 반대하는지 알아보고 설득할 준비를 하기 위해 조사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류의 시도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응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진전될 수 없어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득의 과정에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논리와 아이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을 붙인다고 했는데 그 두 개가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부모는 아까 말했듯이 건강, 사회적인 인지도나 명예, 혹은 샐러리, 즉 봉급 이런 것들 중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라는 결론을 내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붙일 때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진짜 성숙한 가족의 모습을 제가 관찰한 결과는 뭐였냐면, 이 두 가지가 붙지 않을 때, 두 가지가 붙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리서치예요. 아주 많은 조사입니다. 자료조사. 요즘엔 진로 탐색이라는 이름으로 좀 안정화가 됐는데, 이 과정을 어느 한쪽에 전담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팀워크를 볼 때 언제였냐면, 한 독자가 메일을 보냈는데 그 독자는 학부모였어요. 제 아이가 웹툰을 본다고 합니다. 전 나이가 많아서 웹툰이란 걸 모르고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작가님 만화를 보고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린 나이가 많아서 웹툰이란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이가 보고 싶다고, 아이가 재밌다고, 아이가 되고 싶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 뭔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는 게 없어요. 그 아이가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좀 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저희한테, 제 아들이 저와 제 아내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없습니다. 작가님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봤던 가장 훌륭한 팀워크의 부모님들이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야말로 부모가 아이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간에 필요한 논리와 결론을 붙이는 조사, 취재. 진짜 되고 싶은 게 그거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같이 알아보는 거죠. 그 과정을 같이 못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아이는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 직업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후회를 하게 돼요. 아주 높은 확률로 불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과정에서 배제된 부모님은 아이의 인생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 참여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때부터는 넌 내 자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힘든 과정을 아이랑 같이 안 갔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고 나면 사실은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많은 부분 아이들이 먼저 해야 되거든요. 부모를 설득하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첫 번째 움직임을 아이가 먼저 해요. 그래서 상대편에 있는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서 무언가 할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석연치 않은 반쪽짜리 상담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반, 즉 부모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진짜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110V를 쓰던 시절에 그 플러그를 꼽는 콘센트 기억하세요? 돼지코로 생긴 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사람 얼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나가는 자동차 주차되어 있는 걸 보세요. 자동차의 앞부분 있죠? 자동차의 앞면을 보면 약간 사람 얼굴 같지 않아요? 헤드라이트가 눈 같고 그렇죠? 우리들은요, 이거 심리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경험적으로만 얘기해봐도 굉장히 많은 사물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조금만 닮았다 생각하면 그 안에서 인간의 얼굴을 보고요. 마치 거울처럼. 아무런 원을 찌글찌글 그려놓고 점 하나만 찍어놓으면 사람의 옆모습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늘 자기 자신을 봐요.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어떤 사람의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저 사람 차가 내 차를 받았잖아, 이건가요? 보통은 안 그래요.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저게 날 받았어? 이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차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무언가, 자기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자기의 연장으로 인식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식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내 머리는 얘는 얘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차원에선 얘는 나야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거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작가들에겐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작품이에요. 만화를 그리고 올리면 웹툰에는 댓글이라는 게 달려요. 인터넷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댓글이나 게시판 문화를 좀 아시겠죠? 악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악플. 악성 댓글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욕설이 있습니다. 제 만화에 대한 악플이 달렸을 때 보통 작가들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작품은 분명히 제가 아닌데도 그 작품에 대한 각종 비판이나 비난은 작가에게 상처로 다가와요. 왜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본능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린 작품이 곧 나다? 라는 일종의 확장된 자아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본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주 많은 곳에서 이런 똑같은 예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욕해도 기분 나쁜 게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내가 아닌데 그 사람을 욕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욕먹은 것 같죠. 자세히 얘기해보면 나의 취향도 나갔고요. 나의 선호도도 나갔고요. 나의 습관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물도 나같이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주 강력한 본능에 의해서 부모는 자식에게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부모 입장에 조금 동의를 하긴 해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부모의 입장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당연히 저렇게 걱정을 하지. 당연히 저렇게 욕망을 갖지.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하길 바라겠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말은 아니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왜 그런지 알겠다가 이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종종, 아니 자주 이해와 동의란 말을 섞어서 씁니다. 왜 날 이해하지 못해라는 말은 종종 왜 내게 동의하지 않아로 쓰일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서는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널 이해해버리면 동의해야만 할 것 같아. 내가 네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네 입장에 서버리면 널 이해하게 돼버리잖아. 널 이해하게 돼버리면 너에게 동의해야 되잖아. 이런 종류의 무의식적인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그거 아니에요. 애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건 시작점이고요.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마지막입니다. 그 사이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게도 첫 시작점에 부모가 서주기만 해도 아주 많은 부분 스스로 되게 많은 걸 해결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를 이해하는 것 같은 움직임만 보여도 부모가 나에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져요. 하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이해와 동의가 비슷하게 쓰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방금 다시 말한 걸로 돌아가자면 반대할 수 있고요.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만화 중에 타인의 욕망이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타인의 욕망이 에피소드의 제목이고요. 그 내용은 아이돌 가수의 얘기예요. 그 아이돌 가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이건 발달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하고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과 세상이 하나예요. 나이가 조금 먹으면 최초로 나하고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상대가 뭐냐면 부모예요. 엄마나 아빠입니다. 엄마나 아빠는 내가 아니야라고 제일 먼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최초로 세상을 인식하면서 최초로 세상이라는 걸 보면서 무엇에 집중할 것 같으세요? 사랑과 관심? 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안전? 아직 거기까지 인식이 안 가요. 너무 아이들이에요. 세포를 막 벗어난 단계예요. 호감? 엄마의 욕망이에요. 엄마가 뭘 바라지예요?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최초로 인식한 세상, 엄마의 혹은 아빠의, 자기 부모의 욕망을 캐치합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부모가 즐거워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웃으면 그 웃는 순간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갓난아기가 웃을 때 부모들은 보통 웃죠. 그걸 보면 아이들은 계속 웃어요. 이게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부모의 욕망을 알아요. 그래서 나이가 2살, 3살 부모하고만 살던 그 어린 나이에는 계속해서 부모가 즐거워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욕망은 뭐냐면 타인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욕망이 자기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사회라는 곳에 나가게 됩니다. 언제냐면 유치원에 갈 때예요. 자기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랑 비슷한 종류의 아이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아닌데 뭔가 부모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선생님이죠, 선생님. 굉장히 신기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본능을 발휘시켜 보려고 했더니 여긴 너무 욕망이 많아요.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언제 좋아하지만 보면 됐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날 버릴 일은 없어 라는 안정감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서부터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가 뭘 할 때 좋아하지? 내 선생님은 내가 뭘 할 때 좋아하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타인의 욕망을 좀 더 늘려나가기 시작해요. 다양한 종류의 욕망을 관찰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행동, 내가 이걸 하면 얘가 좋아해 라는 행동이 여기 있고요. 집에서 내가 이걸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행동이 여기 있고요. 이 두 개가 반대될 때가 있어요. 재앙의 시작이죠. 부모의 입장에선 말이죠. 이 재앙의 시작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 있는 부모들이, 성숙하기 전 단계의 부모들이 그래서 항상 하는 레토릭이 있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그게 단적인 예입니다. 예. 유치원 때는 그랬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그때까지 얘기예요.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점점 더 이렇게 됩니다. 엄마의 욕망, 아빠의 욕망에서 친구의 욕망, 선생님의 욕망으로 갔다가 흔히 애가 제대로 큰다면, 건강하게 자란다면 좀 더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나의 욕망이죠. 나는 뭘 할 때 좋지? 여기까지 오지 못한 상태로 30대까지 가는 사람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 좋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시기가 와요. 꽤 어린 나이에 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절묘하게도 부모가 그 길을 차단해버리면 그 아이는 꽤 오랫동안 그걸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나의 욕망이 뭔가를 탐색하는 단계가 됐어요.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인정해주면 좋은데? 나 이거 좋은데? 친구들의 욕망이 좀 우선하겠죠? 부모의 욕망보다 친구의 욕망이 좀 우선할 거예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라면 이 게시판에서 내가 좀 인정받는 것 같아. 이 커뮤니티에서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욕망이 꼭 부모가 좋아하는 상황과 안 맞을 수도 있죠. 이렇게 욕망들이 서로 달라질 때 그 아이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내 인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따라왔던 부모의 욕망에서 한 발짝 나와서 그 다음 욕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욕망에 해당하는 결론, 내가 진짜 좋은 게 뭐지? 라는 결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전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싶은데 다음으로 갈 곳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사춘기라고 부르는 지점입니다. 그때가 바로 사춘기라는 지점의 어떠한 정의예요. 부모의 욕망에선 빠져나왔지만 내 욕망은 아직 찾기 전 단계, 즉 어디로도 갈 수 없어서 대안이 없어 보이죠. 대안을 찾기 전에 공백 시기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퇴사를 해버렸는데 이직을 못했어. 그럼 백수 상태로 좀 남게 되죠.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근데 만화가들은 연재가 끝났는데 다음 작품 못 들어갔어. 그럼 휴재 기간이 있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인생을 통틀어서 그런 시기가 아이들에게는 사춘기라고 하는 공백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부모에겐 굉장히 걱정되고 위태로워 보이는 시기지만 아이에게는 무엇보다도 지옥 같고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설레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중국집에 갔는데 못 먹어본 요리가 너무 많죠. 짜장면과 볶음밥만 하는 4개 있어서 어향장육이 뭐지? 오향육슬이 뭐지? 골라서 먹어보길 기대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울 줄 몰라도 굉장히 설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부모들은 보통 자기 자신의 과거 사춘기를 까먹은 채로 걱정되고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시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딱 끝나버려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이게 사춘기의 새로운 정의라는 것을 보통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제가 딱히 결론을 내려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과거의 자기의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어떠한 종류의 동반이 얘한테 필요할지에 대해 고민을 시작합니다. 나한테서 벗어나는 걸 내가 계속 막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죠. 부모 입장에서 말이죠. 내 욕망들이 얘가 움직였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얘가 어렸을 때 내가 웃으면 웃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모든 행동을 하던 그 조그맣고 귀여운 애가 더 이상 그 룰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엄청난 상실이겠죠. 그래서 중년 남성의 최고의 친구가 개인 거예요. 중년 남성의 경우는 아내와 자식 모두에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한 상실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되고 공허하고요. 힘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 시기를 최대한 유예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부모의 욕망에 아주 부모가 충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압 이상이에요. 그 아이가 40이 됐는데 부모가 좋아할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네. 더 큰 건 그 다음이죠. 그러다 부모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그 아이는 알 속에 있는 채로 죽음까지 살아야 돼요. 반대로 가보죠. 운이 좀 없어서 이번엔 반대로 너무나 일찍 깨었다고 생각합시다. 부모가 뭘 욕망하는지를 탐색할 시기를 너무 빨리 끝내버렸어요. 너무 빨리 자유를 얻고 혹은 자유 대신에 너무 빨리 자기 자신의 욕망을 찾아야만 하는 애가 생겼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케이스는 좀 반대 얘기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지나친 독립유예라면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빨리 아이가 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꽤 많은 경우 그래요. 뭐 맞벌이 부부인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모가 함께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조기 유학을 보내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자, 이때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발달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욕구의 위계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을 안 먹었는데 한 1시, 2시쯤 됐습니다. 배가 굉장히 고프죠. 제 앞에 먹을 것들이 쭉 있어요. 어떤 건 식사고요. 어떤 건 간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 후식이기도 하고요. 또 옆에 물이 있어요. 뭘 제일 먼저 먹겠습니까? 당연히 위계가 있죠.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제일 먼저 먹는 건 식사예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간식을 먹고 후식을 먹습니다. 몸에도 그러한 목숨이 있는 것처럼 심리도 자신의 마음도 생존을 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걸 저희는 심리적인 생존이라 부르는데 이 마음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보통 부모에게서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부모한테서 충분히 받아서 거기가 꽉 차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친구가 원하는 것, 선생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것이 아주 조금 부족해도 그 윗단계에 있는 것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것을 계속해서 물로 채우는 것과 비슷해요.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이 다 안 찬 상태로 빠져나와 버리면 그 아이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끔은 평생에 걸쳐서 차지하는 부분을 다른 대체제로 채웁니다. 근데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특정한 어린 시기에 특정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부모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어른으로부터 채워야 할 인정, 애정, 안심, 나는 가치가 있다는 종류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채우지 못하면 조금 부족하면 들을 만큼의 충분한 표현을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찾게 되는데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부모가 한 번 자기 전에 해줬던 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친구가 원하는 것을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주 효율이 안 좋아요. 양쪽 케이스 모두 굉장히 힘들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자녀로서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이가 생기면 부모로서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되겠죠. 항상 느끼는 건 그거였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가? 모든 것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키우는 식물 하나도 죽으면 마음이 아픈 게 인간이에요. 하물며 부모가 자식을 볼 땐 어떤 마음일까? 제가 부모가 아니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학부모들의 걱정이나 노파심 같은 것들, 가끔은 강압,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부모가 아니어서 이해까지만 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최대한 부모들에게 막말할 수 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절대 그 아이들은 당신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 아이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단계까지 근본적으로 이해하느냐, 이게 아주 많은 걸 결정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경우와 정말 고통을 겪어가면서 자기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후자로 갈수록 부모는 힘들지만 아이는 행복합니다. 아이는 자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누구나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낳는 것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어요. 내가 충분히 성숙한가? 내가 충분히 독립적인가? 내가 인간적으로서 얼마나 많은 깊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계속 자문하고 있습니다. 내 작품에 달린 댓글에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지? 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어요. 좀 다행인 게 있다면 심리적인 생존이라는 것은 몸에 있어서 팔이 잘린 것이, 다리가 잘린 것이 다시 돋아나지 않는 것처럼 절대 복구 불가능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적습니다. 충분히 사후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치료될 수 있는 게 마음이고요.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뭔지를 찾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드려요. 무언가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되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이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결핍됐던 무언가가 아이로 하여금 되게 절박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흡수됩니다. 초반 몇 달, 몇 년 동안은 반항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바싹 마른 스폰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흡수돼요. 그런 부분에 부모가 만약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일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했던 좀 틀에서 벗어난 진로 얘기예요. 보통 진로 얘기를 제가 강연 때 하는 것은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진짜로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는 길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이나 뭐 그런 게 많은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좀 더 심리적으로, 좀 더 아동 발달 심리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 봤고요.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궁금한 게 있다면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세요? 듣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한 2년 넘게 3년에 걸쳐서 많은 그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심리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새로운 또 놀라운 그게 비전문가라서 그래요. 이게 욕망, 그 우리의 그 욕망이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단계를 쌓아가면서 어릴 때 채워지지 않은 거는 나중에 그 말이 놀라웠어요. 그 아기 때 사랑, 인정이나 사랑이나 그런 게 부족한 아이는 그거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세월을 다 허비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야 이거 진짜 무섭다. 많은 걸 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뭐 좀 질문하고 싶은 분 안 계세요? 질문. 보통 이런 데 오면 이야기 중간중간에 사람이 적으면 되게 좋은 이유는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태인지 볼 수가 있어요. 100명을 상대로 할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이 정도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분이 되게 피곤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미가 없거나 뭔가 다른 종류의 예시가 필요하다거나 지금 저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지점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다는 사인을 민감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오늘 많이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웹툰과 관련돼서 그 직업적인 것 말고 또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EBS 라디오에서 경청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실제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어떠한 한 청취자, 아이겠죠 보통,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화로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방이고 지상파 방송인데도 욕이 나오거나 울거나 자살 시도에 대한 암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방송이었어요. 그 방송을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상담을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의 핵심은 듣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고요. 상담을 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잘 안 합니다. 상담 못 해요. 능력이라거나 자격이 안 돼요. 하지만 듣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또 느꼈어요. 아, 듣는다는 거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구나. 예. 보통 듣기 전에 내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대방 얘기 진짜로 이해하려고 진짜로 관심 갖고 듣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1년 내내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학생들이나 독자들이 메일을 보내면 잘 읽었다는 답변을 먼저 보냅니다. 섣불리 답을 내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어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아주 아낍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할 때 정답은 절대 아닐 수 있지만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포장을 해서 조심스럽게 보냅니다. 보통은 한 줄 한 줄 잘 읽었다는 표현을 최대한 자세하게 하죠. 그 친구들의 진로나 미래의 꿈에 대한 걱정, 고민 이게 아닌 경우는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질문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인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로나 꿈이라는 질문으로 되게 많은 고민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재능이라는 고민이 진로하고도 붙을 수 있지만 반대쪽으로 가면 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나 태어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라는 질문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작게 보면 제가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뒤를 쭉 보다 보면 가끔 아직 한 번도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거나 잘할 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 괜찮은 건가요? 라는 내용일 때도 있습니다. 그땐 좀 더 확장되죠. 내용이. 자존감의 문제로 확장되죠. 대부분의 질문은 진로 아니면 그쪽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겁을 주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교육기간 내내 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용기가 저에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괜찮다는 얘기. 네, 아까 어린 시절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다 그랬는데 네네. 혹시 어떤 뭐 특별한 재능이 보였다거나 그러셨나요? 저는 제가 만화를 그리면서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재능의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만화가가 되는데 어떠한 재능이 필요한지 가끔 되묻곤 하는데요. 그 질문을 받은 상대가 말하는 모든 답변은 항상 정답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만화가가 되는데 그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누가 있어요. 그럼 제 머릿속에선 그림 되게 못 그리는 한 동료 작가가 떠올라요.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스토리 작가랑 같이 일하는 어떤 동료 작가가 떠올라요. 마감이 중요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마감 맨날 어기는 동료 작가가 떠올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만화가거든요. 만화가가 되는데 어떤 재능이 필요한지에 대해 저는 아직 모릅니다.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어떤 직업에 무슨 재능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전 믿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체력이 되게 좋잖아요. 체력을 써서 만화가가 되면 돼요. 그 예를 전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스토리는 아주 못 그리는데 스토리는 아주 못 쓰는데 그림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그림을 써서 만화가가 되면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을 갖는데 어떤 재능이 필요한지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고요. 나를 써먹을 다른 사람이 할 말이에요. 내가 할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뭐지? 이걸로 만화가를 해야겠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화 쪽에 필요한 재능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음악 쪽 직업을 갖게 됐는데 음악을 할 때는 제가 되게 재능이 많다고 느꼈어요. 음악에는 재능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예. 재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가끔가다 예외가 있다면 아주 고전적인 장르의 예술 매체라거나 혹은 운동선수 정도가 아닐까. 아예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꽤 많은 경우에 재능은 늘 두 번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능을 탓하기 전에 할 게 정말 많거든요. 네, 뒤이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심리학을 전공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심리학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가다 보니까 심리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인터뷰에서는 보통 제가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심리학과에 진학했다라고 정리되어 나오는데요. 그건 약간 정리된 얘기고요. 좀 길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 아까 말씀드렸던 안양대첩 부모님을 상대로 제가 대승을 거둔 날입니다. 부모님은 참패했어요. 그러나 역시 아버지라는 존재들은 녹록치 않아요. 저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이 뭐였냐면 종범이 네가 대학에 가면
연애도 많이 할 수 있고, 물론 시간이 흘러서 그건 거짓말임이 판명됐지만, 네가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할 수 있다. 그 말도 나중에 가서 거짓말임이 판명됐죠. 아무튼 네가 대학에 가면 못 해본 것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혹시 어쩌면 네가 못 해본 것 중에 어쩌면 무언가가 만화보다 훨씬 재밌으면 어떡할 거야? 네 안 해봐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대학에 가라. 가서 다 해봐라. 그래서 계속 만화가가 되고 싶다면 만화가로 잘할 수 있겠지. 라는 얘기였고 저는 그 논리적 완벽함에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만화 작가가 되는데 어떤 전공이 도움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마주 앉아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소통의 노력을 다 해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가서 만화가보다 재밌는 게 나온다면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 즉 열린 종류의 전공이 뭐가 있을까? 아버지와 회의를 한 끝에 나온 후보들은 이거였습니다. 철학, 사회학, 사학, 문학,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했나요? 였습니다. 나중에 가서 알게 됐죠. 이것이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범주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땐 몰랐어요. 그중에서 어떤 전공을 택해서 공부를 하건 작가가 되려고 해도 도움될 것이며 작가보다 더 재밌는 게 나와도 도움이 될 거라는 합의점에 이르렀죠. 제가 제 1순위로 지원했던 것은 인류학과였습니다. 인류학과였지만 당시 수능을 봤을 때 그 점수가 약간 안 돼서 그 다음 심리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모든 학문이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그때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모든 학문은 둘 중에 하나다. 세상에 대해 보거나 인간에 대해 보거나 눈이 바깥을 향하거나 안쪽을 향하거나. 그리고 작가가 되는 데는 둘 다 필요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인간에 대한 공부를 대학에서 하는 게 어떠니. 그게 인문학이었고 그 중에 하나로 심리학을 택했습니다. 예. 심리학이 아니었어도 만화가 됐겠죠. 하지만 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면 만화가가 되기 위해 심리학과에 갔단 말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예.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석연치 않은 정리죠. 예.